서울대학병원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했어.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 72시간째야. 아들 준혁이가 이 문 너머에서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는지 72시간째.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 보호자분, 뇌사 판정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알고 있었어. 이미 마음속으로 100번도 더 인정했던 사실이었지. 그래도 의사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니까 마치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 같더라고. 장기 기증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준혁 씨의 건강한 장기들이 다른 분들께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준혁이라면 분명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 거야. 28살, 한창 꿈을 펼쳐가던 아들이었어. 건축 설계사로 막 독립해서 자기 사무실을 차렸고 결혼도 내년으로 잡아놨었지. 약혼녀 수진이는 지금 저 안에서 준혁이 손을 잡고 울고 있을 거야. 기증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뜨고 나서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 그 안에는 준혁이가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지. 앞니 빠진 채로 활짝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사고는 3일 전 밤에 일어났어. 준혁이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대.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가 준혁이 차를 들이받았고 준혁이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지. 목격자들 말로는 상대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차의 운전자도 사고 직후 사라졌다는 거야. 경찰은 뺑소니 사건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어. 나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 수진이가 준혁이 침대 옆에서 고개를 들었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 아버님, 수진아, 좀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전 괜찮아요. 준혁이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아들의 다른 쪽 손을 잡았어. 여전히 따뜻했지.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심장을 뛰게 해주고 있었어. 하지만 준혁이는 이미 떠났어. 이 몸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야. 준혁아, 아빠 말 들려?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 게 내 꿈이었잖아. 그래서 아빠가 결정했어. 내 장기를 기증하기로. 그게 내가 바라던 일일 거야. 수진이가 조용히 흐느꼈어. 나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 이제는 강해져야 할 때야. 준혁이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코디네이터가 찾아왔어. 중년의 여자분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김민정입니다. 먼저 고인의 숭고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고인이라니요. 아직.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아니에요. 사실이니까요. 제 아들은 이미 떠났죠. 민정 씨는 서류를 펼쳤어. 준혁 씨의 장기는 6분에게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심장, 간, 신장 2개, 폐, 그리고 각막까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를 기다리며 죽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을 했어.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지. 이게 아들을 위해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수술은
내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그 전에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세요. 민정 씨가 나가고 나는 다시 준혁이 곁으로 돌아왔어. 수진이는 잠깐 나갔고 중환자실에는 나와 준혁이 둘뿐이었지. 준혁아, 기억나니? 내가 5살 때였어. 공원에서 다친 강아지를 발견했었잖아. 넌 그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싶다고 했지. 아빠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넌 울면서 말했어. 아프면 도와줘야 한다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이라고. 그때 아빠는 깨달았어. 내 아들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나는 준혁이 이마에 입을 맞췄어. 그런 내가 자랑스러워. 내 마지막 선물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거야. 그게 바로 너답잖아. 그날 밤 나는 병원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잠이 오지 않았거든.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이야. 준혁이와 영원히 작별해야 해. 핸드폰이 울렸어. 경찰이었지. 보호자분이십니까? 사고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뭔가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 용의자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CCTV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이 고의적으로 준혁 씨 차량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호 위반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충돌을 목적으로 한 것 같다는 겁니다. 혹시 준혁 씨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제 아들은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어요.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 고의적 충돌이라고. 누가, 왜 내 아들을? 그때 누군가 내 앞에 섰어. 올려다보니 민정 씨였지. 아직도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요. 민정 씨가 맞은편에 앉았어. 이해합니다. 저도 이 일을 오래 했지만 매번 가족분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특히 젊은 분들은 더. 다른 가족들도 많이 만나셨겠네요. 네, 수없이 많죠. 슬픈 이별도 많이 봤고, 기적 같은 재회도 봤어요. 장기 이식은 단순히 의학적 치료가 아니에요. 생명의 릴레이죠. 한 분의 숭고한 결정이 여러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준혁 씨 장기를 받을 분들이 확정됐어요. 6분 모두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민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보통은 익명으로 진행하지만 기증자 가족이 원하시면 간단한 정보는 드릴 수 있어요. 심장은 50대 남성분께 가요. 심근병증으로 6개월째 대기 중이셨어요. 간은 40대 여성분, 간경화 말기셨고요. 신장 2개는 각각 30대 남성과 60대 여성께, 폐는 20대 여성분께 갑니다. 20대요? 네, 폐섬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 준혁이 덕분에 6명이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 한 분이 특별히 감사 편지를 보내셨어요. 심장을 받으실 분이세요. 편지를요? 민정 씨는 봉투를 꺼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지. 보통은 수술 후에 전달하는데 이분이 꼭 미리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나는 봉투를 뜯었어. 깨끗한 편지지에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지. 존경하는 기증자 가족분께 저는 귀한 선물을 받게 될 사람입니다. 어떤 말로도 이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28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아이입니다. 제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아이는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아들 곁에 더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 같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이해됐거든. 좋은 분이시네요. 네,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물었어.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민정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그건 규정상. 아, 죄송해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네요.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제도가 그렇다 보니 우리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 카페는 텅 비어 있었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 내일 새벽 5시에 수술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 힘내세요. 준혁 씨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남은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 그중 6명은 내일 새로운 삶을 얻게 돼. 내 아들 덕분에. 다음 날 새벽 4시 나는 준혁이 병실로 향했어. 복도는 고요했고 간호사들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 중환자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준혁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 아버님, 수진아. 우리는 말없이 준혁이를 바라봤어.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30분 후면 수술실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엔 영원히 볼 수 없어.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 준혁아, 나 수진이야.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대학교 도서관이었잖아. 내가 책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주워줬지. 그때 내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나 그날 밤 잠도 못 잤어.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이도 낳고 같이 늙어가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나는 수진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 수진아, 울지 마. 준혁이는 내가 우는 거 제일 싫어했잖아. 알아요.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나도 같은 마음이었어. 왜 하필 내 아들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준혁이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준혁아, 아빠 차례다. 나는 준혁이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서 너 키우느라 정신없었어.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챙겨주고 학교 행사도 자주 빠지고. 미안하다, 아들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래도 너는 잘 자라줬어. 착하고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로.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그걸 꼭 알아줘. 시계를 봤어. 4시 50분. 이제 10분 남았어. 준혁아, 아빠도 곧 갈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그때까지 저 세상에서 편히 쉬고 있어.
간호사가 들어왔어. 보호자분,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준혁이 이마에 입을 맞췄어. 수진이도 준혁이 뺨에 입을 맞추고는 흐느꼈지. 사랑해, 준혁아. 평생 사랑해.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왔어. 곧 의료진들이 들어와 준혁이를 수술실로 옮길 거야. 나는 수진이를 안고 서 있었어. 둘 다 말이 없었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됐거든. 30분쯤 지났을까 민정 씨가 다가왔어.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호자분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술은 대략 6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는 대기실로 갔어. 텅 빈 공간에 플라스틱 의자들만 줄지어 있었지. 나는 창가에 앉아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봤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게 끝난 하루야. 수진이가 말했어. 아버님, 저 커피 좀 사올게요. 그래, 고마워. 혼자 남은 나는 핸드폰을 꺼냈어. 준혁이와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지.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수백 장의 사진들이 있었어. 웃고 있는 준혁이, 진지한 표정의 준혁이, 장난치는 준혁이.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서울경찰청 강력계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했는데요.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요? 지금은 좀. 최대한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수진이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 아버님, 어디 가세요? 경찰서에 좀 다녀올게. 사고 관련해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대.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넌 여기 있어. 수술 끝나면 연락 올 거야.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향했어. 새벽 거리는 한산했고 출근하는 사람들만 간간히 보였지.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 어젯밤 박람에서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 이 도시 어디선가 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어. 그중 하나가 내 아들이었던 거지. 경찰서에 도착했어. 형사가 나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지. 이쪽으로 오세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어. 형사가 파일을 재생했지. 블랙박스 화면이 나타났어. 어두운 밤 강남대로가 보였고 준혁이 차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 보세요. 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 좌측에서 검은색 차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어.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 그 차는 멈추지 않았어. 그리고 정확하게 준혁이 차를 겨냥해서 들이받았지.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형사가 말했어. 각도나 속도를 봐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충돌을 목적으로 한 겁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 누가 이런 짓을. 차량 번호를 추적했는데
3개월 전에 도난 신고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형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 CCTV 영상이었는데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찍혀 있었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 신원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도난 차량 사용, 번호판 위조, 얼굴 은폐까지. 계획적 범행이에요. 그럼 제 아들이 표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준혁 씨가 최근에 누군가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금전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전혀요. 제 아들은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가족 중에는요,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로 다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형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어. 알겠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는 경찰서를 나왔어. 머리가 복잡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아들을 죽였다고. 도대체 왜? 준혁이는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 민정 씨였지. 보호자분,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모든 장기가 성공적으로 이식됐습니다. 수혜자분들 모두 상태가 안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대기실로 와주시겠어요?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 쯤이었어. 수진이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아버님, 수술 잘 끝났대요. 그래, 들었어. 민정 씨가 서류를 들고 왔어. 장기 기증 확인서입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 그런데 그때 수혜자 명단이 눈에 들어왔어. 심장 이식자의 이름, 강태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 강태준. 30년 전 내 인생을 파괴했던 그 사람. 내 전 재산을 빼앗고 도망간 배신자. 잠깐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이 사람, 강태준이라는 사람 말인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민정 씨가 서류를 확인했어. 55세입니다. 왜 그러세요? 55세. 맞아. 그 나이가 맞아. 30년 전 그 사람은 25살이었어. 나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동업자였지. 그 사람 아들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기증을 취소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 장기 기증 취소요. 지금 당장. 민정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 보호자분, 이미 수술이 끝났습니다. 장기는 이미 이식됐어요. 그럼 다시 빼내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나는 벽을 쳤어. 수진이가 놀라서 나를 붙잡았지.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이야. 강태준이. 그 개자식이 내 아들 심장을 받았어.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고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한 회사였지. 크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어. 그때 강태준을 만났어. 대학 동창이었는데 건축학을 전공했지. 재능이 있는 친구였어. 설계에 탁월한 감각이 있었고 사업 수완도 좋았어. 우리는 의기투합해서 동업하기로 했어. 처음 2년은 좋았어.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고 수주도 많이 받았지. 나는 현장을 관리하고 태준이는 설계와 영업을 맡았어. 완벽한 조합이었어.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일이었는데 규모가 컸지. 성공하면 우리 회사는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어. 태준이가 말했어. 형, 이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를 더 받아야 해요. 지금 우리 자본으로는 부족해요. 투자를 받으면 지분이 줄어들잖아. 지금은 좀 양보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벌 수 있어요. 믿어봐요. 나는 고민 끝에 동의했어. 우리는 여러 투자자들을 만났고 결국 큰 금액을 투자받았어. 회사는 법인으로 전환했고 나와 태준이는 각각 30%의 지분을 가졌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나눠 가졌지. 프로젝트가 시작됐어. 첫 6개월은 순조로웠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고 매출도 올라갔지. 나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일했어. 태준이는 사무실에서 재무와 영업을 관리했고. 그런데 어느 날 태준이가 급하게 나를 불렀어. 형, 큰일 났어요. 왜 그래? 투자자 중 한 명이 갑자기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어요.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들먹이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 봤는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6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 조항이 있었어. 난 몰랐는데.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어. 죄송해요, 형. 제가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우리는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했어. 은행 대출을 받고 내 개인 재산도 담보로 잡혔지. 그렇게 해서 겨우 투자금을 갚았어.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 다음 달에 또 다른 투자자가 회수를 요구했어.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마치 계획된 것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났지. 나는 태준이에게 따졌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계약을 맺은 거야? 형, 저도 몰랐어요. 계약서를 검토한 변호사가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 누구야? 제 대학 선배인데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상했어. 너무 타이밍이 맞아떨어졌거든. 하지만 증거는 없었어. 나는 계속 돈을 끌어 모았어. 집도 팔고 아버지가 남긴 땅도 팔았지. 그렇게 1년이 지났어. 프로젝트는 거의 완성 단계였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 아파트가 분양되면 큰 수익이 날 거였거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갔더니 텅 비어 있었어. 직원들도 없고 태준이도 없었지. 서류들도 다 사라졌어. 나는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 꺼져 있었지. 집으로 찾아갔어. 이미 이사 간 뒤였어. 며칠 후에 경찰이 찾아왔어. 횡령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요? 회사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갔는데 당신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 내 도장이 찍힌 서류들, 내 명의로 만들어진 차명 계좌들.
모두 완벽하게 조작돼 있었어. 나는 알았어. 태준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나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고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재판이 시작됐어. 나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들은 모두 나를 가리키고 있었어. 태준이는 증인으로 나와서 말했어. 저는 몰랐습니다. 동업자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태준이 눈을 봤어.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지.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없었어. 결국 나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 3년 징역형. 모든 재산을 잃었어. 회사도, 집도, 땅도.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 남은 건 어린 아들 준혁이뿐이었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준혁이는 겨우 5살이었지. 나는 준혁이를 데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 전과자가 된 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어. 일용직으로 살아갔지. 그 사이 태준이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소식을 듣곤 했어. 그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고 크게 성공했대. 내가 계획했던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를 자기 이름으로 완성했고 그걸로 큰 돈을 벌었지. 나는 복수를 꿈꿨어. 언젠가 태준이를 찾아가서 모든 걸 되찾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은 희미해졌어. 준혁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했거든. 준혁이는 잘 자라줬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에 갔어. 그리고 건축 설계사가 됐지. 나는 준혁이가 자랑스러웠어.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 그런데 이제 와서 태준이가 내 아들 심장을 받았다고? 나는 병원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 30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어. 수진이가 뒤쫓아왔어. 아버님, 진정하세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멈춰서서 수진이를 봤어. 그 사람 말이야, 강태준. 30년 전에 나를 배신하고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이야. 나는 그 때문에 감옥에 갔고 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 지금 준혁이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어. 수진이가 입을 막았어. 그럴 수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왜 하필 그 사람이야. 민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 보호자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술은 끝났고 의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나는 주저앉았어.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살려준 사람이 원수라니.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어. 아버님, 준혁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준혁이는 항상 말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보고 살아가자고. 누가 되었든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 모르는 번호였지. 여보세요? 김준호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 네, 그런데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당신이. 오랜만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준호 씨 아드님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이야기도요. 나는 이를 악물었어.
좋아. 만나자. 어디로 가면 돼? 병원 1층 카페에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아버님, 어디 가세요? 그 사람 만나러 가야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아니야, 혼자 갈게. 이건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일이야.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 카페는 한쪽 구석에 있었고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 강태준. 3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어. 냉정하고 계산적인. 나는 그 앞에 섰어. 오랜만이야, 태준아.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 앉으세요. 서서 할 말 할게. 그럼 저도 서겠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어. 30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서 있었지. 법정에서. 무슨 할 말이 있어? 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라고? 나는 웃음이 나왔어. 30년 전에 내 인생을 파괴하고 이제 와서 감사하다고?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 그걸로 끝이야.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어.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 네, 30년 전 그 일에 대한 진실입니다. 나는 팔짱을 꼈어. 들어보자. 무슨 변명을 하려고. 태준이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 이걸 보세요. 뭔데? 증거입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 밝혀주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어.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지. 계약서, 통장 사본, 녹취록. 이게 뭐야? 읽어보세요. 천천히. 나는 서류를 펼쳤어. 첫 장은 계약서였는데 투자자 명단이 적혀 있었지. 그런데 그 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 이건, 네, 맞습니다.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태준이가 말했어. 모든 건 제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에요. 나는 서류를 넘겨가며 읽었어. 태준이 아버지, 강성호. 그 사람은 당시 중견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어. 나는 그 사람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 태준이 아버지라고 해서 인사 정도만 나눴었는데 서류들을 보니 전모가 드러났어. 강성호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렸던 거야. 그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가 큰 수익을 낼 거라는 걸 알았고 그걸 가로채려고 계획을 세웠지. 태준이가 설명했어. 아버지는 제게 명령했습니다. 당신과 동업해서 회사를 키우고 투자를 받게 만들라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모든 걸 무너뜨리라고. 그래서 너는 그대로 했고,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절대적이었고, 제가 감히 반항할 수 없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어. 변명하지 마. 너도 공범이야. 압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태준이 목소리가 떨렸어. 당신이 감옥에 가고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진실을 밝히자고.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만약 내가 입을 열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어.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희생시켰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나는 서류를 계속 읽었어. 녹취록도 있었어. 강성호가 투자자들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지. 언제 투자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대화들이 선명하게 기록돼 있었어. 이걸 왜 이제 보여주는 거야?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이 자료들을 공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태준이가 나를 똑바로 봤어. 준호 씨, 저는 당신한테 진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이 자료로 재심을 청구하세요.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 30년이 지났는데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전과자로 살고 있잖아요. 이 자료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명예, 그게 내 아들을 돌려줄 수 있어. 태준이가 입을 다물었어. 준혁이는 죽었어. 내 유일한 아들이 죽었다고. 그런데 너는 내 아들 심장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공평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그걸로 끝이야. 나는 서류를 집어던졌어.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지.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어. 30년 전 일은 이미 지나갔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그게 중요해. 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말하더라. 준혁이 사고가 고의적이었대.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그게. 태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어.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 아니요, 저는. 그 순간 나는 태준이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어. 두려움이었어. 있구나. 뭔가 알고 있어.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태준이 멱살을 잡았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당장 말해.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놓으세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경비원이 달려왔어. 두 분 진정하세요. 나는 태준이를 놓았어.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 알았어. 말하기 싫으면 말고. 하지만 기억해. 내 아들 심장으로 사는 동안 너는 빚진 거야. 그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해.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어. 태준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무시했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올라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 다시 태준이었어. 뭐야? 준호 씨,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뭔데? 제 아들 얘기입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어. 제 아들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28살이에요. 준혁 씨와 같은 나이죠. 그래서 민수는 착한 아이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그 아이한테는 죄가 없어요. 내가 내 아들한테 뭘 어쩌겠다고? 부탁입니다. 민수한테는 복수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지.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웃었어. 웃기네. 내가 무슨 복수를 하겠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 마. 너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내 아들한테도 전화를 끊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 태준이가 왜 저렇게까지 말했을까?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님,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태준이가 준 서류 얘기를 했어.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지. 그럼 아버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거네요. 30년 전 일이야. 이제 와서 밝혀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명예 회복이라도 하셔야죠. 내게 중요한 건 준혁이야.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내는 게 먼저야. 그때 민정 씨가 다시 찾아왔어. 보호자분,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강태준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까 만났어요. 아니요, 강태준 씨 아드님 말씀입니다. 강민수 씨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어. 왜 나를? 당신 아들 심장을 받은 사람의 아들이라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절합니다. 하지만 싫다니까요. 그 집안 사람들은 보기도 싫어요. 민정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이해는 합니다만 강민수 씨가 너무 간절해 하셔서 내가 왜 그 사람 기분을 맞춰줘야 해요?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어. 아버님, 그래도 한번 만나보세요. 준혁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수진아, 너는 모르는 일이야. 알아요. 그 사람 아버지가 아버님께 나쁜 짓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들은 다르잖아요. 준혁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어. 알았어. 5분만. 민정 씨가 고마워하며 자리를 떴어. 잠시 후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 강민수. 놀랐어. 그는 준혁이와 비슷하게 생겼어. 키도 비슷하고 얼굴형도 비슷했지.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첫인상은 흡사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쳐다봤지. 먼저 조의를 표합니다. 준혁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걸 말하러 온 거야? 아니요.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준혁 씨 덕분에 제 아버지가 살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어. 감사, 웃기네.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내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니? 아버지요. 아버지가 무슨. 30년 전에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내 인생을 망쳤지.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어.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게 무슨. 내 아버지한테 물어봐. 김준호라는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숙였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가봐. 민수가 돌아서려다가 멈춰 섰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준혁 씨는 어떤 분이셨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 하지만 대답했어. 착한 아이였어.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사는 게 꿈이었지.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 그런 분의 심장을 받았다니. 제 아버지는 정말 운이 좋은 거네요. 운이라고?
네, 준혁 씨 같은 분의 심장이라면 제 아버지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 민수가 다시 인사하고 나갔어.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어. 착한 아이 같아요. 그래도 그 집안 사람이야. 아버님, 미안한 말이지만 미움을 그만 내려놓으세요. 준혁이가 그걸 원할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수진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갔어. 수진이는 병원에 남아서 마무리 절차를 처리한다고 했지. 나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어. 준혁이 방문을 열었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지. 책상 위에는 설계 도면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준혁이가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 나는 침대에 앉았어. 준혁이 냄새가 났어. 아직도 여기 있는 것 같았어. 준혁아, 아빠가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어. 그저 침묵만 있을 뿐이었지. 핸드폰이 울렸어. 경찰이었어. 보호자분,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로 만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준혁이 방을 둘러봤어.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 준혁이가 왜 표적이 됐는지.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지. 설계 도면, 계약서, 견적서들. 평범한 업무 자료들이었어. 그런데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 재개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지. 열어봤어. 강남 한복판의 재개발 계획이었어. 큰 규모였어. 준혁이가 이 프로젝트 설계 공모에 참여했던 거야.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시행사 이름을 봤을 때 나는 얼어붙었어. 성호건설. 강태준 아버지의 회사였어. 아니, 지금은 강태준이 운영하고 있겠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로 갔어. 형사가 나를 조사실로 안내했지. 이걸 보세요. 형사가 자료를 펼쳤어. 준혁이 노트북에서 복구한 파일들이었어. 준혁 씨가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비리를 발견한 것 같아요. 부정비리요? 네, 시행사인 성호건설이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뇌물수수, 서류 조작, 주민동의서, 위조 등. 형사가 다른 파일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걸 보세요. 준혁 씨가 마지막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나는 화면을 봤어. 고발장 초안이었어. 준혁 씨는 이걸 감사원에 제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고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어. 준혁이가 성호건설을 고발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 전날 밤 사고가 났지. 이게 동기입니다. 성호건설 측에서 준혁 씨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확실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성호건설 내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어. 태준이, 그 자식이 30년 전에도 나를 망쳤고 이번에는 내 아들까지 죽였어. 당장 체포하세요.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왔어. 머리가 복잡했어. 태준이가 준혁이를 죽였어.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내 아들 심장으로 살고 있어.
나는 병원으로 향했어. 태준이를 만나야 했어. 직접 따지고 싶었어.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 강태준 환자 어디 있습니까? 8층 중환자실입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 8층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섰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어. 아저씨. 돌아보니 강민수였어. 왜 여기 왔어요? 내 아버지 만나러 왔어. 민수가 내 앞을 막았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쉬고 계세요. 비켜. 아저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죽였어.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다 알아냈어. 내 아버지 회사가 준혁이를 없애려고 한 거야.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30년 전에도 그랬어. 나는 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나는 민수를 밀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 태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지. 온갖 기계들이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표시되고 있었어. 내 아들 심장이 뛰는 소리야. 태준이가 눈을 떴어.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 준호 씨, 내가 한 거지. 무슨 말을? 내 아들을 죽인 게 너야.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회사가 준혁이를 죽였어. 그건 태준이가 말을 잊지 못했어.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 아빠, 괜찮아요? 민수야, 나가 있어. 하지만, 나가라고. 민수가 울먹이며 나갔어. 나와 태준이만 남았어. 말해. 진실을 말해.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준혁 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 그럼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지시한 건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나는 태준이 침대를 흔들었어. 기계들이 경고음을 냈지. 30년 전에도 그렇게 변명했어.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이야. 진짜로 몰랐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제 동의 없이 한 일이에요. 그래. 그럼 그 임원들 이름 대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게. 태준이가 입을 다물었어. 왜 안 말해? 또 거짓말이었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모든 게 무너져요. 회사가, 가족이, 전부 다. 나는 웃음이 났어. 그래, 내 가족은 중요하지. 내 가족은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됐어. 듣기 싫어. 나는 돌아서려다가 멈춰 섰어.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 아들 말이야, 강민수. 그 애는 알고 있어? 아니요. 민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맹세합니다. 민수는 착한 아이예요. 절대 그런 일에 연루시키지 않았어요. 나는 태준이를 봤어. 그의 눈빛은 진실했어. 알았어. 그 애한테는 뭐라고 안 할게.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 없어요. 벌. 나는 다시 태준이에게 다가갔어. 벌은 내가 줄 거야. 경찰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수술실로 돌아가. 그리고 내 아들 심장을 돌려놓아. 태준이 얼굴이 창백해졌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가능해. 심장을 빼내면 내가 죽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준호 씨, 진정하세요. 진정해.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 때문에? 나는 태준이 목을 잡았어. 강하게 압박했어. 태준이가 숨을 헐떡였고 기계들이 요란하게 울렸지. 죽어, 이 개자식아. 내 아들 대신 내가 죽어. 갑자기 누군가 나를 뒤에서 잡아당겼어. 민수였어. 놓으세요. 아버지를 죽이시려고요? 그래, 죽이려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어. 경비원들도 왔지. 나는 억지로 떨어졌어. 저 사람 당장 쫓아내요. 간호사가 소리쳤어. 경비원들이 나를 끌고 나갔지. 복도에서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 손이 떨렸어. 방금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 민수가 나왔어. 그는 울고 있었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을 죽였어. 증거가 있어요? 경찰이 조사 중이야. 조사 중이면 아직 확정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민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제발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 내 아버지는 악마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매일 반성하며 살았어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민수를 봤어. 진심으로 아버지를 믿고 있었어. 넌 몰라. 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수 있게. 나는 30년 전 이야기를 했어. 동업, 배신, 감옥, 아내의 죽음. 모든 걸 말했지. 민수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들었어. 그런 일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이번에는 내 아들까지 빼앗아갔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과로 되겠어. 내 아들이 돌아와? 안 돌아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 저도 답답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민수를 보고 있었어. 이 아이는 죄가 없어. 그저 잘못된 집안에 태어났을 뿐이야. 가봐. 내 아버지 돌봐줘. 아저씨는요? 나는 할 일이 있어. 저도 답답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민수를 보고 있었어. 이 아이는 죄가 없어. 그저 잘못된 집안에 태어났을 뿐이야. 가봐. 내 아버지 돌봐줘. 아저씨는요? 나는 할 일이 있어.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탔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성호건설로. 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태준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성호건설은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있었어.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어봤지. 누구 찾으세요? 대표 만나러 왔어요. 예약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안 됩니다. 약속 없이는. 괜찮아요. 대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나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어. 직원이 소리쳤지만 무시했어.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나는 심호흡을 했어. 진정해야 했어. 최상층에 도착했어. 넓은 복도 끝에 사장실이 있었지. 비서가 나를 막으려 했지만 무시하고 문을 열었어. 사장실은 넓고 화려했어.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지. 그리고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 당신이 누구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 김준호입니다. 김준호. 아, 강 회장님 아는 분이신가요? 강태준 말이요? 네, 알죠. 30년 지기예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 저는 부사장 박성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재개발 프로젝트 건으로 왔어요. 우리 아들이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죽었거든요. 박성진 얼굴이 굳었어. 무슨 말씀을? 이제 그만하세요. 증거는 다 있어요. 경찰도 알고 있고요. 박성진이 책상에 다시 앉았어. 앉으시죠. 이야기 좀 합시다. 나는 앉았어. 박성진이 위스키 병을 꺼냈지. 한잔 하시겠어요? 됐어요. 박성진은 혼자 따라서 마셨어. 솔직히 말하죠. 우리가 했어요. 뭐라고요? 준혁 씨를 제거한 거요. 제 지시였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어. 왜? 돈 때문이에요. 그 재개발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우리는 수천억을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준혁 씨가 부정비리를 캐내서 고발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우리는 파산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박성진이 웃었어.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이 개자식이. 진정하세요. 화내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준혁 씨는 이미 죽었고 우리는 프로젝트를 계속할 거예요. 경찰에 고발하겠어. 고발하세요. 증거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처리했거든요. 준혁 씨 노트북 이미 조작했어요. 그 자료들은 법정에서 인정 안 될 거예요. 박성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그리고 설사 들통나더라도 우리한테는 좋은 변호사들이 있어요. 몇 년 끌다가 집행유예 받고 끝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이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어. 이제 가보세요. 더 할 말 없으면. 나는 사장실을 나왔어.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 법으로는 안 돼. 저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을 거야. 그럼 내가 직접 해야 해. 내 방식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오랜 시간 생각했어.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그들을 죽이는 건 너무 쉬워. 그들이 느꼈으면 좋겠어. 내가 느낀 고통을.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완벽한 복수 방법이. 다음 날 나는 다시 병원으로 갔어. 이번에는 민수를 만나러. 아저씨, 왜 오셨어요? 내 아버지 상태가 어때? 안정적이에요. 다행히 회복이 빠르시대요. 그래, 다행이네. 나는 민수를 카페로 데려갔어. 민수야, 너한테 제안이 있어. 제안이요? 내 아버지를 살리고 싶지. 당연하죠. 그럼
내 말 들어봐. 내 아버지가 사고에 연루됐는지 진실을 밝혀내.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 아버지가 연루됐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인 건 확실해. 내 아버지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만 밝혀내면 돼. 그걸 제가 어떻게... 너는 그 회사 사장 아들이잖아.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 저는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회사는 더러운 곳이라고, 나는 깨끗하게 살라고. 그래, 그럼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네. 하지만 그 회사는 사람을 죽였어. 내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는 몰랐을 거예요. 분명 몰랐을 거예요. 나는 민수 눈을 똑바로 봤어. 그럼 증명해봐. 내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걸. 어떻게요? 회사에 들어가서 조사해. 내부 서류를 찾아봐. 누가 지시했는지, 내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지. 민수가 망설였어. 하지만 그건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내 아버지가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는 결백해요. 그럼 증명해.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요. 해볼게요.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예요? 내가 찾은 증거를 나한테 먼저 가져와. 경찰한테 가기 전에. 왜요? 내가 먼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민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를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건 내가 가져온 증거에 달렸어. 그게 시간이 없어. 경찰이 곧 영장을 받을 거야.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나는 민수를 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어. 계획은 완벽했어. 민수가 증거를 가져오면 나는 그걸 이용해서 태준이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 아저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뭘 찾았어? 전화로는 말 못해요. 직접 만나요.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어. 민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지. 이걸 보세요. 민수가 서류를 건넸어. 회사 내부 문서였어. 회의록, 이메일, 계약서들. 나는 천천히 읽었어.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됐지. 태준이는 정말 몰랐어. 박성진 부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어. 심지어 태준이한테 보고도 안 했어. 한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회장님께서는 이런 일을 절대 승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처리하고 나중에 결과로 보고하면 됩니다. 박성진의 메모였어. 태준이는 진짜 몰랐던 거야. 봤죠? 아버지는 결백해요.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어. 그래, 봤어.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이번 일만큼은 억울한 거였어. 이제 경찰에 가져갈 거예요. 이걸로 아버지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잠깐. 나는 민수를 막았어. 이걸 경찰에 주면 어떻게 될까? 박성진이 잡히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무혐의로. 내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돼? 민수가 말을 멈췄어. 회사는
큰 스캔들이 터질 거야. 성호건설은 무너질 거고 내 아버지는 회사를 잃을 거야. 물론 죄는 없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그런데 말이야, 나한테도 제안이 있어. 무슨 제안이요? 이 증거를 경찰에 주지 마. 대신 내 아버지한테 줘. 왜요? 내 아버지가 직접 처리하게 해. 박성진을 자르고 회사를 정리하고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게.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 그게 아저씨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내 아버지가 속죄할 기회를 주는 거야. 30년 전 일도, 이번 일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은 나중에. 먼저 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어.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어. 알겠어요. 아버지한테 전달할게요. 좋아. 그리고 민수야. 네. 내 아버지한테 전해줘.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에도 배신하면 나는 용서 안 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어. 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 이게 맞는 걸까? 복수를 포기하는 게. 하지만 준혁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아빠, 미움은 그만 내려놔요. 그게 아빠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 알았어, 아들아. 아빠가 해볼게. 일주일 후 태준이가 퇴원했어. 나는 병원 앞에서 그를 기다렸지. 준호 씨. 태준이가 휠체어에 앉아 나타났어. 민수가 밀고 있었지. 회복됐다며. 네, 덕분에. 내 아들 덕분이지.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한테 들었어. 서류 받았다며?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뭘?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진은 이미 해고했고 경찰에 자진 신고시켰어요. 재개발 프로젝트도 취소했고요. 그럼 너는? 저는 회장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피해자들한테 보상하겠습니다. 나는 태준이를 봤어.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어. 30년 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 씨한테 빼앗은 모든 걸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 아내는 안 돌아와. 내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태준이가 봉투를 꺼냈어. 이건 30년 전 사건의 모든 증거입니다. 이걸로 재심 청구하세요.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어. 그리고 이건 제 재산 목록입니다. 절반을 준호 씨한테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진실이야.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돌아서려다가 멈췄어.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내 아들 심장으로 사는 게 어때? 태준이가 가슴을 쓸었어. 매일 느낍니다. 이 심장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그래서 다짐했어요. 준혁 씨가 살지 못한 만큼 제가 2배로 살겠다고. 착하게, 따뜻하게. 그래, 그렇게 살아. 내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약속드립니다. 나는 걸어가기 시작했어. 민수가 뒤에서 불렀어. 아저씨.
돌아봤어.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한 번뿐이야. 잊지 마. 네,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 하늘이 맑았어.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지. 핸드폰이 울렸어. 수진이었어. 아버님, 어디세요? 밖이야. 좀 바람 쐬고 있어. 아버님, 제가 준혁이 방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찾았어요. 편지. 네, 준혁이가 아버님한테 쓴 거예요. 봉투에 아빠가 힘들 때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가슴이 뛰었어. 지금 읽어줄 수 있어? 네, 읽어드릴게요. 수진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제가 떠났거나 아빠가 많이 힘드신 거겠죠. 아빠, 저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가 안 계셔도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셨잖아요. 아빠 덕분에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눈물이 났어. 아빠가 가끔 과거 얘기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억울하고 화나고 복수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참으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 아빠, 이제는 과거를 놓으세요. 미움도 놓으세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빠한테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아빠가 웃으며 사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사랑해요, 아빠. 평생 사랑해요. 준혁 올림. 나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진아, 고마워. 아버님, 이제 좀 쉬세요. 준혁이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하늘을 봤어. 준혁아,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는 미움을 내려놓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그러니까 너도 저 위에서 편히 쉬어. 아빠가 잘 살 테니까. 바람이 불었어. 따뜻한 봄바람이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 새로운 시작이야. 준혁이 없는 삶이지만 준혁이가 남긴 사랑으로 살아갈 거야. 1년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차렸어. 준혁이네 카페라고 이름 붙였지. 수진이가 함께 운영하고 있어. 재심 결과 무죄가 나왔어. 30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 태준이가 준 보상금으로 이 카페를 차렸고 나머지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 어려운 환경의 건축학도들을 돕는 재단이야. 강태준은 약속대로 회사를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있어. 가끔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가지. 우리는 친구는 아니야. 아마 평생 친구가 되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서로 인사는 해. 그의 아들 민수는 좋은 청년이 됐어. 건축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대. 가끔 수진이랑 같이 카페에 와서 준혁이 얘기를 듣고 가. 어느 날 민수가 물었어. 아저씨 저한테 화 안 나세요? 제 아버지 때문에 준혁 형이.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너고 내 인생은 내 거야.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수야. 네. 준혁이라면 너 같은 친구를 좋아했을 거야.
착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 민수가 눈시울을 붉혔어. 준혁 형처럼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돕고 착하게 살고. 그래, 그렇게 살아. 그게 준혁이가 바라던 일이야. 저녁이 되면 나는 카페 문을 닫고 준혁이 사진 앞에 앉아. 준혁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손님들이 많이 왔고 다들 커피가 맛있다고 했어. 수진이도 밝아졌고 아빠도 이제는 웃을 수 있어. 사진 속 준혁이가 웃고 있어. 내가 남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어. 강태준 아저씨 가슴 속에서. 그 사람은 매일 내 심장에게 고맙다고 말한대.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대. 나는 사진을 쓰다듬었어. 준혁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너는 죽어서도 6명을 살렸어. 그리고 아빠한테도 새로운 삶을 줬어.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지. 아빠가 매일 여기서 너 생각할게. 그리고 내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 사람들이 서로 돕고 따뜻하게 사는 세상. 문이 열렸어. 수진이가 들어왔지. 아버님, 아직도 안 가세요? 응, 준혁이한테 오늘 하루 얘기해주고 있었어. 수진이가 내 옆에 앉았어. 아버님, 저도 준혁이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준혁아, 나 수진이야. 오늘도 내 생각 많이 했어. 아버님이랑 카페 운영하면서 행복해. 너 없는 게 슬프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 나는 수진이 어깨를 감싸 안았어. 수진아, 준혁이는 지금 행복할 거야.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알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 준혁이 사진을 보면서. 밖에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삶은 계속된다는 걸.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걸. 준혁이가 남긴 건 비단 심장만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용서였어. 희망이었어. 그 붉은 십자가, 생명을 상징하는 그 표시처럼 준혁이는 죽어서도 생명을 주고 있었어. 6명에게 새 삶을, 나에게 새 시작을,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고맙다, 아들아.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아빠에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밤이 깊어갔어.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지. 나는 카페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 내일도 해는 뜰 거야. 그리고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갈 거야. 준혁이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면서.